정부의 일본 오염수 최종 보고서 발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철야 농성을 마치고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선동 탓이라며 책임론을 부각했고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선 문체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오늘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보고서와 IAEA 사무총장의 방문으로 더욱 격화된 여야 공방을 짚어보고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6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안에 여야 대치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선동한 탓이라는 반면 민주당은 권력 남용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이어 결의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십시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했고 오츠바키 의원은 IAEA 보고서를 방패로 인류와 환경에 나쁜 유산을 남기는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야당의 연대, 한일 야당의 연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안 관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본 3인당 의원을 초청한 것을 두고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를 일본 여론으로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IAEA 사무총장과의 공개 토론과 유엔 인권위원회 일본 제소를 거론하며 외교 망신이자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으로 문제가 빚어졌다며 사업 중단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님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수년간 추진해온 국책 사업을 장관이 즉흥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거냐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사임을 촉구한 데 이어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받은 이재명 대표는 원 장관이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생떼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쟁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 운영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문단 설치 이유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나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짜뉴스 문제를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설치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 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은 문체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문제라며 문체부가 일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대통령의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밖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가 나서 문제를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전염병이라며 자문단 구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따로 처벌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대신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언론 중재위는 시간이 걸립니다.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과학적인 시각과 어떤 미디어 관계자들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편 SNS에 특정 외국인 선수를 언급하는 등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프로축구 울산 선수들 징계 사건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스포츠계의 인종차별 사건 사고의 징계 수준을 높이고 인종차별 교육과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종적 편견은 스포츠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징벌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체위 위원들은 신임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에게 체육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덕담을 건넸고 장 차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18일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31일을 주장한 반면 7월이 국회 휴회기인 점을 이유로 민주당은 21일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11일과 12일에 열립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사청문 특위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13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염수 공방 끝까지 간다가 오늘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또 오늘 이제 우리 정부의 자체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면서 여야가 더욱더 이 극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그동안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이제 반대하면서 장외 규탄 대회 그리고 단식 농성도 했었는데 그 어제는 비상 행동에 또 돌입을 했었죠? 맞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1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의원들이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 대회를 끝으로 비상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물론 의원들, 보좌관들, 당직자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들 1,5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일본에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자체 결과 보고서 오늘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한 우리 정부의 그 조사 내용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까지 포함된 최종 우리 정부의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을 하고요. 그리고 삼중 수소의 경우도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결론의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IAEA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결과 보고서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어제부터 이어졌던,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던 밤샘 농성을 마치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공격을 이어갔고요. 또 다음 주에 예정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리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우리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에 밝히면서 이 해양 투기 반대를 좀 단호하게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IAEA 보고서와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남발했다며 IAEA 보고서를 믿지 않는 것은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서도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것과 같다며 네. IAEA의 검증 결과와 우리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전문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일본 측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점을 이제 8월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방류까지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일본이 그 총력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나 중국 등 이런 인접한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이제 번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또 네. 그 일본 현지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지 어민들 또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8월에 방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지금 일본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자국 어민들의 반발과 이 주변국들의 설득에 당분간 좀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여름에 방류하는 시점을 잡은 게 그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7월 정도 방류를 예상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8월로 연기를 한 건데 결국은 이제 7월이든 8월이든 여름 안에 이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내 지방선거가 이제 크다는 분석인데요. 9월, 10월, 11월에 계속 선거가 있습니다. 9월에 이와테현, 10월에 미야기현, 또 11월에는 후쿠시마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만약에 그 시점과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제 겹치게 되면 네. 선거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의 선거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 이제 여름에 방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름부터 알린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네. 사실 양평 고속도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마쳤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고속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그쪽 그 지역으로 이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민주당 측에서 제기가 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평 땅 논란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1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민주당 측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위치를 보면 이 새로 종점이 된 그 양평군 강상면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건데요. 12개 필지 22,000제곱미터로 뭐 축구장 한 3개 정도 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논란이 이제 좀 커지자 그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 사실상 이제 백지화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 자체를. 이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이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땅은 이 가족의 선산이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겠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면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이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이제 격앙된 어조로 이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바로 이걸 두고 여야가 또 이걸 두고 이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백지화를 민주당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양평의 양자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지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중요한 국책 사업이 가짜뉴스로 중단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무리하게 변경이 된 것은 의혹이 생길 만한 상황이다며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누가 왜 변경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도 양평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다시 백지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업 재개를 주장했는데요. 뭐 정부가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지만 이 특혜 의혹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렇게 확대되고 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되나입니다. 네. 이번 주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를 하면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놓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7월 국회도 여야 입법 대치가 이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 민주유공자법 바로 이 법도 그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러 가지 지금 입법 대치가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즉 민주유공자법이 국가보훈부와 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현재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희생자들이 법적 민주유공자로 돼 있고요. 다른 민주화 운동은 관련자로 분류가 돼서 일회성 보상만 받는데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번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 대치하면서 그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이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야당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 법안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그리고 부산 동의대 사건을 4.19 혁명이나 또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행위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려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서 멈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처음 발의를 했을 때는 자녀의 대입 특별 전형을 신설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취직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교육과 취업, 대출 같은 이런 특혜들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다른 앞서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또 방송법과 더불어서 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편 대토론회에서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인위적 다당제를 지향하고 비례대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 나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정치 원인은 승자 독식의 현 선거 제도에 있다면서 그동안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수기한 만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꼭 필요하고 이 선거제도 개편하는데 무엇이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 집중적인 공부, 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선언 일자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외항 상선 선언 처우 개선을 위해 유급휴가 기간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늘리고 선원들을 위한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해양대학뿐 아니라 일반 구직자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해 놓고 온통 장밋빛 미래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등 3중고로 계속 추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돌보는 게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더 늦기 전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임 입법차장에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엔 박장호 입법차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포함한 의회 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 의장의 역점 추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계기로 현안 중심의 의회 외교를 구체화하고 의정활동 지원 역량과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카르텔 전성시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차관들에게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면서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반카르텔 정부라 규정하며 연일 공직기강을 다잡고 있는데요. 카르텔은 연합 혹은 담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경제 용어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배타적인 이익 집단을 뜻하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의 카르텔에 대한 관심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였는데요. 당시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엔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수능 킬러 문항 논란과 관련해 수능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교육당국과 사교육업계의 카르텔로 전선을 넓혔죠. 이처럼 이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히셔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데나 막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에요. 이권 카르텔 분명히 없어져야 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카르텔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득. 실제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원 수사, 최근에 교육 문제까지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영향 탓인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반카르텔의 방향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물연대를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운데 운송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장사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이게 이권 카르텔입니다. 사교육을 하면서 킬러 문항을 조장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에요.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귀족 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시도하는 대담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카르텔 발언이 2021년 6월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에 담긴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모두 반카르텔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발맞춰 나가는 형국인 요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애용하는 이권 카르텔을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바로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서였습니다.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당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교 전 의원, 양평군수였었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표 개혁이자 윤 정부의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반카르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성역 없는 카르텔의 척결이 국민들의 판단과 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너무 덥습니다. 안 대변인 좀 보니까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밖에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과 국회도 아주 많이 뜨겁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열기, 온도도 좀 더 높여서 뜨겁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자, 이 말에서 내년 총선에 좀 여당의 승리를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지지율이 아주 조금 올랐다고 좀 경솔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잡고 싶어도 잡을 발목이 없습니다. 어제 청년정책 점검회의가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내놓은 청년 정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어떻습니까? 후퇴해서 청년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예상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끊고 그리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으로 청년들을 물건 취급하고 또 수능 개입으로 청년들의 그 분노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초토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실 수 있는지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시기 전에 협치를 하시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는지 본인부터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권 남발하고 시행령 통치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게 바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네. 첫 발언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요. 청년 덕에 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때 사실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에서 청년들의 그 당으로 들어오는 그 좀 당원 가입수라고 하죠. 네. 그게 좀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은 맞고요. 저는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 공약 같은 경우는 이 120개 중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해서 이제 99개 법안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국민의힘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사실 야당은 뭘 하려고만 하면 발목을 잡는 게 맞는 거고 사실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협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선통과 후통보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는데 이 국정 과제들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부터 다시 꽁꽁 매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경솔한 게 아닌가라고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읽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게 자리가 청년정책 점검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해 이렇게 향해서 지지를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네, 이 총선에 자신감이 있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같이 거대 야당을 조금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청년 덕에 대통령이 됐다. 이 발언과 함께 또 민주당이 사실 발목 잡는 거 맞다라고 최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은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민주당과 대화를 해서 협치를 이끌어내며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주당 탓만 하는 것은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이 네. 민주화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독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견제라기보다는 발목 잡기로 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2년간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자체 보고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오염수 배출이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의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방류 계획이 확정돼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IAEA와 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정부의 발표 이후에 각 당 반응이 궁금한데 특히 그 민주당 측 반응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답정너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정너다. IAEA와 같은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IAEA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짚어드리자면 오염수 해양 투기의 핵심 설비인 알프스에 관련된 기술 검증은 없었고 이건 IAEA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염수의 발생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일부 탱크의 오염수 그 시험 결과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황당했던 게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상상을 전제로 한 그 검토 내용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지난 2달 전이었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아주 시끄럽게 뭐 요란을 떨면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찰단이 거기에서 뭐 관련된 뭐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네. 근데 저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는 처리수로 다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들었고 사실 이제 뭐 IAEA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방한을 해서 그 유국기 단장과 함께 조금 의견을 나누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좀 의문이 드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반응은 너무 조금 극치를 달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예결위 심사할 때 이제 IAEA 이 심사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정말 외톨이가 되기를 바라는 건지 이게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언급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한국 그 과학자들이 세계 한인 과학 기술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 대신 이제는 우리가 미신을 쫓는 걸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조금 개탄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방류가 예상이 되는데 국민이 과학을 토대로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야당도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이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예약하는 걸로 조금 논란이 일었었고 사과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조금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앞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이 돼갈수록 조금 태도가 오만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괴담 확산에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을 이제 태평양에 방출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거듭될수록 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네요. 그러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그런 주장들도 뭐 괴담이라고 선동이라고 몰아갈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검토 내용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야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지금 IAEA의 보고서 내용이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 보수 그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넘는 그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얻기 전에 모든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고, 자 저녁에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로써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그 2박 3일 동안에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해 당사국이자 인접국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후쿠시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정부 시찰 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나 뭐 외교부 박진 장관을 조금 면담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코웃음 나는 보고서 아니면은 뭐 대국민 가스라이팅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억지투성이로 좀 감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게 아닌가 조금 제1정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개인 S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설이 담긴 악플 테러까지 지금 네. 좀 이루어지고 상당히 있다고 많다고 하거든요.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멈춰야 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이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방문인 만큼 안전에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수 최후 한 방울까지 본인이 다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석, 조사, 검사 이런 것까지 우리 정부와 함께 좀 책임을 같이 끝까지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9일에 그 민주당과 만난다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민주당에서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IAEA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라파엘 그로시가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뭐 일본의 결정인 만큼 IAEA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실한 실험 결과로 쓰인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일본의 방류를 용인을 해줘야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AEA 보고서에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알프스 그 설비에 대한 검증은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IAEA 보고서는 그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기까지의 과정만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이후에 생태학적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답해야 될 질문들이 저는 무수히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최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2박 3일간의 이 방한 기간 동안에 이 사무총장이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저도 안규령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책임의 소재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방문에서 그런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10년이고 100년이고 이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EA랑 같이 철저히 바닷물 포함해서 수산물 대기까지도 어떻게 그 사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바로 그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말 그 양평 쪽으로 가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양평 쪽으로 갈 때 차가 참 많이 막힌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자,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년간 논의한 국책 사업을 즉흥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잊을만 하면 의혹 제기를 터뜨린다면서 이 책임을 민주당 측으로 돌렸습니다. 수거한 사업을 잃은 양평 주민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원 장관이 장관직까지 걸면서 정말 초강수를 둔 배경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이 판단이 정말 극약 처방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거세질 게 분명하고 국력 낭비가 계속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날파리 선동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대한농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혜 운운하면서 좀 악성 정치 공세만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어제 양평 군수가 이 지역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21년 4월에 이 예타가 통과안을 양서면을 지나는 걸로 그때 제시가 네네. 됐었고 심지어 5월 달에는 이 지역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양평 군수가 같이 당정 협의까지 열었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같이 군수랑 했던 거죠? 네,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했던 부분만 쏙 도려낸 다음에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평 주민들이 이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총선에서 아마 판가름 해주시지 않을까,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서서 민주당이 잘 뭘 모르고 하는 얘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먼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년 전에 그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요청한 것은 그 원래 그 안이 있었죠. 그 안에서 강화면에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점 변경과는 다른 거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 나들목 설치 요청과 종점 변경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 2년 전에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던 나들목 그 설치 요청한 그 지역과 지금 변경안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그 나들목 설치 지점이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민주당의 요청대로 지금 종점이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보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죠. 그 노선 변경 검토부터 사업의 철회까지 본인이 지시를 했는데 화를 본인이 내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라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앵커께서 아까 주말에 양평으로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양평에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거기 많이 가죠. 그쪽으로 처음에 고속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죠. 그런데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종점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뀐 종점에 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축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우연히 겹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의혹 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성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타당한 의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그 놀부심보가 아닌가. M1 양평 국민을 볼모로 백지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원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끝에다가 인터체인지 아까 말씀하신 나들목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 나들목을 또 하는 거 3가지 안을 가지고서는 주민에게 조금 공론화를 시켜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 빼놓고 이게 김건희 특혜안이라고 몰고 늘어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무슨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말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그 종점이 변경되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그 양평으로 가는 많은 그 이제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죠. 지난해
그 10월에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답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치 공방에서 정책 토론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뜨겁게 주문을 했더니 정말 더 뜨거워져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좀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그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특히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데 대해서 자신의 다리를 걸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만큼 그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자리를 거는 장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준 자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도 되는 건지 일단 먼저 의문이 듭니다. 네, 자리를 거는 그만큼 장관이 명명백백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민식 장관의 눈물겨운 충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연하죠. 이게 사실은 법안 자체가 지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인 상태로 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 이란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게 김성주 의원, 또 김종민 의원, 민병덕 의원까지도 본인들이 해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프로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특혜를 만드는 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관도 이 좀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또 무단 점거 농성 이런 것들까지 좀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의 골간이 되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억지 유공자라고 발언을 하셨죠. 명예도 존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짧게 다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국민의힘이 비공개라고 하는 자료는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입법이 돼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개로 감춰져 있다, 이거는 좀 뭐 그냥 민주당을 좀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누구도 이 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연히 잘못 알려진 정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고문 희생자 박종철, 그리고 최루탄 희생자 이한열,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자로만 명명이 되고 안타깝게도 유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부모에게는 국민 훈장이 수여됐지만 이분들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도 우리가 기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선정해서 예우해 주자는 것이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대로 뭐 특혜다, 깜깜이다,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그 주장인 것 같고, 우리 사회 민주화에 대한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데 드리느라 좀 힘쓰셨죠? 마지막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상태로 통과를 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 동의대 사건이나 아니면 난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69억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또 매년 19억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세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당장 법안의 수혜자라는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이 의원들이 당장 운동권, 86 운동권 셀프 특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협치를 하고 미리 통과를 시켰으면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짧게 아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건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건들은 제외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을 보면. 그러니까 여과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줄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명예와 존경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여야가 합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지난주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